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을 넘었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뷰에서 보셨겠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고 화물연대도 강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민주노총은 다음 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좁혀지지 않는 정부와 노동계의 모습,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정부는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포도 났습니다.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을 선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법이 정한 최고의 저희들은 제재를. 오늘까지 시멘트 운송 노동자 760여 명에게 명령서가 전달됐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도 더 확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유조차가 대상입니다. 수도권 주유소 재고가 2에서 3일이면 바닥을 드러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거라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폐노총이라는 원희룡 장관의 말에는 노조를 하지 말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노조도 내일 아침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협상이 있었지만 1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KTX 등 열차 운행의 30%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정부는 특전사 등 대체 인력으로 차질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운임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같은 건데 정부와 경제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성화선 기자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운임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지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호주입니다. 2012년에 도로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폐지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드니 항이 있는 주에서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전국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법을 통해서 최저운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표준운임을 고시는 하는데 우리와 다른 건 강제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해외에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나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국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원희룡 장관의 또 다른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개시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예. 업무 개시 명령이 가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행정소송법으로 다루는데 여기엔 가처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 정지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 겁니다. 화물연대는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라는 의미로 쓴 것이라며 명확하게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파업 여파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 10곳 가운데 6곳은 콘크리트를 구하지 못해 건물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또 새 차를 배달할 트럭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기사들이 차를 몰아 주인에게 배달하기도 합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1200세대가 살 아파트를 짓는 경기도 고양시의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장비들이 모두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철근과 배관에 타설 장비로 콘크리트를 부어야 건물이 올라가는데요. 레미콘 차량이 오지 않아서 8일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작업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일거리가 없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김포 현장도 건물은 못 올린 채 전기나 배선 같은 다른 공정만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될지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 공정 잡기가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타설공은 아예 안 나오고 있고 철근하고 형틀 작업도 출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큰 눈이 오거나 강추위가 계속되면 쉬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공사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새 차를 배달하는 트럭이 멈추면서 아르바이트 기사들이 직접 공장에서 차를 몰아 소비자에게 갖다주는 로드 탁송도 늘고 있습니다. 개인들, 대기사들이 많죠. 대관들은 모자가 다 남이 안 탄 새 차를 받고 싶은데 주행거리가 100km 안팎이 찍힌 차를 받게 됐다며 불만을 갖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을 때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계세요. 예고된 파업이었는데도 자동차 회사들이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소비자 사이에서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터뷰했고 오늘은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이봉주 위원장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터뷰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물 차주들과 직접 통화해보니 오늘 중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분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서가 이제 송달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제 복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 복귀 명령서는 어제까지 20명에게 예. 우편 송달이 시작됐고 오늘까지 한 330명 정도 송달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 조합원들은 업무 복귀를 일절 거부하고 파업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일부 비조합원들이 예.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하도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부 어쨌든 비조합원 중에 국토부가 절차적 하자가 예, 말씀하세요. 네. 네, 국토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무리한 송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화로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화 의지는커녕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림으로써 현장의 분노가 극에 달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자제시키면서 평화로운 기조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그리고 인상된 연료비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파업에 동참하고 계신 비조합원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조합원들에게 저희 조합원이 운송을 방해해서 운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정말 아쉽고요. 정부도 제대로 뭘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부의 입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 또는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름, 즉 유조차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벌써 몇 군데 기름이 이제 곧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 정유 부분도 유조차 부분도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업권이라는 것은 원래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생산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가 없다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제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투쟁하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유를 모는 탱크 우리 조합원들은 만약에 정유사 쪽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예. 그나마 지금 군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멈춰버리겠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부로서는 참 난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운임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인데 기준이 서로 좀 달라요.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소득 부분에,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 핸드폰 요금까지 넣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개인 비용까지 비용에 다 넣어서 소득이 적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화물연대 입장은 뭡니까? 우선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예. 화주, 운수사 그리고 화물연대 공익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국토부이고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그 내용을 지금같이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 조사 방식의 필수적인 차량 수리품이나 예. 여타 품목들의 화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정상화 시켜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안전운임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 예, 어제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도 해봤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본 그러니까 상위 10%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중위값 기준으로 했을 때 곡물 운반 차량 차주의 순수입이 한 달에 480만 원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는 400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 먼저 여쭤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인데 이것저것 비용하면 손해 가져가는 건 얼마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지금 적은 소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품목에 있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오히려 다른 품목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일 노동 시간은 누락되어 있고요. 예. 화물연대에서 지난 6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5시간 그리고 한 달에 23일 이상 일하고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있다라는 평균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밤새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을 고소득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예, 화물에 따라서 차량 운행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품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좀 높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게 일몰이 이제 올해 왔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처음에 3년 더 연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근무 시간, 임금 여러 가지가 최근 2년간의 통계로서는 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영구히하는 걸 논의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은 2차 교섭 자리에서 예.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건 없는 선복기를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예. 국토부의 말처럼 하더라도 3년 동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가 잘 기능할 것인지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대화를 통해 결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하자라는 주장은 어떤 토의 틀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모든 걸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화물연대와 정부가 그런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월북으로 몰아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도를 넘었다며 강한 표현도 썼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신 읽은 입장문에서 당시 정부 판단을 최종 승인한 건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른바 월북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최종 승인 주체가 대통령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해당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자 각 부처의 판단이 정반대가 됐다며 현 정부를 향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고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 검토 중인데요. 유가족은 그러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특수부는 경찰의 현장 실무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 씨는 용산서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송모 씨는 참사 전후 부실 대응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 서부지검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피의자를 회유할 수도 있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특수본 앞에 선 유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 총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기보다는 유가족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야 하며 재난안전총괄부처의 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원합니다. 특수부는 경찰 이외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에 대한 영장 신청 이후 그동안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윗선 수사도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사망한 뒤 중국 온라인에서는 당신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제목의 노래가 화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의도를 담은 건데요.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발하는 반정부 시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중국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노래를 공유한 뒤 당국이 계정을 정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네티즌들이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 노래는 장 전 주석이 아니라 시 주석이었으면 좋겠다는 걸 암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 속에서 이 같은 풍자와 인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요즘 중국인들은 바나나 껍질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중국어로 시진핑과 같은 이니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죽음이 천안문 시위의 계기가 된 것처럼 장 전 주석의 죽음이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언의 항의를 담은 이른바 백지 시위는 중국 전역을 넘어 해외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반발 강도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광둥성, 광저우와 충칭 등 일부 지역에서 봉쇄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4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기억하십니까? 따로 처리 규정도 없었고 해당 업체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4년간 그냥 쌓여 있었는데요.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나서서 치우기로 했습니다. 세금 8억 원이 들어갑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차양막으로 덮인 침대가 운동장에 가득합니다. 모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들입니다. 대진 침대 본사에만 480톤이 쌓여 있습니다. 이 검은 차양막 안에는 뜯어낸 라돈 물질을 비닐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군데군데 뜯긴 흔적들도 보이는데요. 이 라돈을 뜯어내고 남은 매트리스들도 저렇게 한가운데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4년 넘게 쌓여 있는 데는 처리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지만 대진 침대 측은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천안시와 환경부는 결국 세금 8억 원을 들여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주민 반발 등으로 나서지 않아 환경부 산하 폐기물 처리장 한 곳에서 태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민들과 함께 시범 소각을 했는데 분석표를 보면 방사능 수치는 평균 0.124 마이크로시버트,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준입니다. 바닥재와 비산재는 소각 전보다 올라가긴 하지만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환경부는 하루 처리 가능한 양의 15%, 1000톤 이하로만 태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작업자들의 피폭 수준도 안전기준의 10,0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염려 말아라. 그래도 우리는 또 주민으로서는 또 그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염려를 하죠. 환경단체는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라며 첫 사례인 만큼 시민 전체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맥가 폭행에 이어 욕설 파문까지 불거진 최철원 대표 관련 보도입니다. 저희가 최 대표의 회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의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같이 살펴본 한 노사문제 전문가는 불공정 계약서에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최철원 대표의 운송회사와 화물차 기사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의뢰 입장만 지나치게 주장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들에게 동조를 유도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파업을 주동하거나 단체 행동을 선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불공정한 내용의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그런 계약서로 회사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 자체를 봉쇄하는. 연대보증인을 노동자에게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족쇄를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면 그걸 공정하게 하려면 같이 연대보증을 써야 돼요. 화물차 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보호 규범을 만들어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특수고용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계약서를 기초로 만들었다며 계약 해지 조건을 내세워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현재 해외 도피 중인데 측근들에게 정권이 바뀌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전환 사채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쌍방울의 복잡한 자금 흐름은 외부에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만든 자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로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해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니면 자금 출처와 종착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병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최근 윤석열 정권 때는 귀국 안 한다고 측근들에게 여러 차례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지만 붙잡히지 않을 거란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한 측근은 태국과 라오스 등을 오가지만 문제 없다. 여러 장치를 해놔서 붙잡힐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하루 $100씩 주고
현지 경찰을 보디가드로 고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김 전 회장 매제이자 재무 담당자였던 김모 이사가 귀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모 이사가 총대를 메고 김성태 회장은 돈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혐의를 일부 밝히는 대신 형량을 줄여달라 시도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징금만 수천억이 넘어서 협상 여지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또 법정 시한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모든 걸 비밀리에 논의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예산 소소위에서 나라 살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윤경, 박유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여야는 내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기간 내에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대로 정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회방 놓는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킨 건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입니다. 올해는 이른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이 충돌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업무지원비도 줄이겠다고 나서 여당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거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 예산이 우선이라면서 1조 1천억 원을 지켜내겠다고 했고, 야당은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더 시급하다면서 6조 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대폭 깎았지만 민주당도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예산안은 분야별로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올리기 전 실질적인 최종 담판은 이른바 밀실심사 예산소소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 여야 간사와 기재부 관계자,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4명이 회의 장소도 비밀에 붙인 채 마지막 협상을 벌입니다. 소소위는 주로 국회 안 회의실이나 휴게실에서 이루어지지만 보안 문제로 국회 밖에서 외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 소소위는 법에는 없는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제가 소소위를 갖고 추경까지 한 5번 정도 들어갔거든요. 소소위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감액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죠.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셈입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어도 알기 힘든 구조입니다. 증액은 각 증액 사업마다 해당 교섭단체가 기재부하고 뒤에서 협의하기 바빠요. 지금 남의 당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앞서 예산소소위에 회의록을 남기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 추진도 여러 번 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지금처럼 완전히 비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사후라도 일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올해도 예산안은 밀실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소도 내용도 비밀에 붙인 소소위에서 막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막판에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러 경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필요하다면서 노골적으로 요청하기도 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부처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지역구 예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작 경찰서만 신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신축을 위한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끼워 넣기는 매년 반복됩니다. 전통시장인 인천 간석 자유시장 옆입니다. 현재 있는 이 부지에 근처에 있는 오래된 빌라까지 부숴서 2층짜리 큰 공영주차장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원래 정부 예산 19억 원가량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 산자위원장인 윤관섭 의원의 요구로 11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상인들은 환영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라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그런 데 나갈 수 있어요. 지역구의 주차장 사업 증액 요청은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위원장 찬스가 아니냐는 지적에 윤 의원 측은 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증액이 필요해 지역구를 위해 노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상임위 회의록에서도 위원님들이 넣어놓은 예산이라거나 우리 지역구의 예산을 늘려달라는 노골적인 요청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막판에 무리하게 들어간 예산들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용 예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정치권과 법조계 소식을 한 번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와 서초동입니다.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 그리고 서초동의 법조팀 한민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여의도 서초동인데 일단 한남동부터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한남동에 관심이 많다고요? 네, 가장 주목받는 곳이 한남동입니다.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월 초에 입주한 한남동 관저입니다. 본격적인 관저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1호손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거실에서 단독 회담도 갖고 한담도 갖고 정원도 거닐고 오찬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없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 출범 후에 윤 대통령과 첫 만찬입니다. 네, 그래서 뭐 2호 손님의 국민의힘 지도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니라면서요? 네, 공식 손님으로서는 2호인 것이고요. 이 지도부와의 만찬 전에 일명 윤핵관 4인방과의 부부 동반 모임을 비공개로 또 가졌다고 합니다. 아, 4인방 부부 동반? 네. 4인방은 누구입니까? 네,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윤한홍, 이철규 의원까지 지금 보시는 4사람입니다. 아,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워낙 유명했었고 윤한홍 의원도 많이 알려졌었고 이철규 의원도 사실 숨어있는 핵심 측근이었죠. 네, 지금 뭐 초선 중에서 친윤계를 좀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 4인방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원래 그런 표현은 없었는데요. 네, 4사람의 좀 공통점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부터 경선을 치르는 과정, 그러니까 이 캠프 초기 멤버로 꼽히는 원조 윤핵관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못 낀 사람들은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누군가는 뭐 친윤계에서 또 부러워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만찬 오래전부터 좀 고생한 측근들을 격려하는 차원도 있지만 특히 이렇게 4인방만 부른 것을 두고서는 이 내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만찬에서 전당대회 얘기가 오갔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일단 당 지도부는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뭐 의견 들어봤다, 뭐 2말 3초 얘기 나왔다 보도들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제 장문 경쟁이 시작되는구나. 장문 경쟁의 계절이 왔구나. 이런. 예, 그때는 이른바 친윤계 4인방이 갔는데 그 다음에 어젠가요? 친윤계가 아닌 분도 관저에 초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관저에서 저녁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주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 논란 일으킨 김은혜 수석을 퇴장시킨 것, 그리고 민주당과 이태원 국정감사 협상에서 친윤계와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원내대표를 따로 부른 건 이 친윤계의 균형 또 조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기사 오보지. 안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저는 공개된 일정 이외에는 누구를 언제 만났다 이런 것을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 김건희 여사도 함께 하나요? 일단 이 빈살만 왕세자 때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 안내를 했다고 하고요. 이 4인방 모임 때는 부부 동반 모임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자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추정인 거죠, 그 부분은? 예. 네,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서초동에서 준비한 소식이 있는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한 핵심 인물이 미국으로 도망쳤는데 이 인물이
화요일에 체포가 돼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인물이 주목을 받았던 건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을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서 그랬는데요. 김건희 엑셀 파일이 뭔가요? 좀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지난해 검찰이 한 투자자문사를 압수수색할 때 경리 담당 부장 노트북에서 파일명 김건희로 돼 있는 엑셀 파일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 아래 보시면 그걸 보고 뉴스타파가 재구성한 건데 보시면 뭐 잔고, 주식 수량, 뭐 증권 계좌 거래 내역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주가 조작 세력이 한창 2차 주가 조작을 하던 때라는 겁니다. 2차 주가 조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측에서 2차로 주가 조작했을 시기에 저런 엑셀 파일이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건 캠프에서 원래 있었던 해명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소위 선수로 불렸던 투자 전문가 이 씨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을 했고 손해만 봐서 그 후에 이제 관계를 끊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관계를 끊었다라고 한 시점이 방금 한 기자가 설명한 2차 이 작전보다 전이었습니다.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그 나오기로는 그 노트북 주인, 뭐 담당 부장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 법정에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이게 누가 시켜서 작성됐는지 모르겠다. 작성한 거는 이제 컴퓨터 그 정보상 나로 나오는데 누가 시켜서 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지시를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는 대표 이 씨와 이사 민 씨를 지목을 했는데요. 현재 이 대표는 기소돼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더니 난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민 씨 한 명만 남잖아요. 미국으로 도망쳐서 못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민 씨가 이제 오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일 법정에서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의 실체가 뭔지 사실 그냥 돈을 맡겨서 좀 굴려보라고 맡긴 건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혹시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그 모든 것들이 뭐 쉽게 가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체포된 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 끝나서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입장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민 씨의 입장은 그때 당시에 지인이 사무실에 왔는데 이 파일을 주면서 좀 인쇄를 해달라. 이래서 자기가 직원한테 그걸 주고 인쇄를 부탁해서 우리가 아마 그 파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내 기억은 그렇다. 이런 취지로 좀 밝혔습니다. 그 지인이 혹시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지인이 권오수 회장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수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를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답을 안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도발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That includes a more visible regional presence of U.S. strategic capabilities. It includes relaunching the Extended Deterrent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with the ROK.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묻자 확장 억제를 강화할 여러 방안이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이 미중 갈등을 이용해 도발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조성된 서방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도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양국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are ways for us within the context of the law as it is written to ensure this is in fact a win-win and not a zero-sum game. That I'm measuring my words carefully on. JTBC 김재현입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두부를 먹어도 되나 버려야 하나 싶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아니라 대체로 날짜가 더 긴 소비 기한으로 바뀌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안심해도 되는 건지 정인아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할 때 항상 고민입니다. 딸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먹죠. 살짝 먹을 때가 있어요.
냉장 보관했던 제품이라고 하면 상태랑 색깔 이런 거 보고 조금 더 뒀다가 먹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적는 건데 대체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두부의 평균 유통기한은 17일입니다. 지금 이 두부도 유통기한이 12일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소비기한은 23일로 유통기한보다 6일 더 깁니다. 햄은 19일, 유산균 음료는 8일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장 100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수준인 연간 548만 톤의 식품 폐기물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비기한을 믿고 있다 음식이 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소비기한도 바로 그 다음 날 상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기한도 충분히 안전 마진을 돋웁니다. 식약처는 냉장 보관 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우유류의 경우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가 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육군은 오늘 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민간인 사망자였던 변 하사는 일반 사망으로 분류되면서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늘도 무척 추웠는데 유독 추위를 잘 느끼는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자,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해 내륙 곳곳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지만 추위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 옷차림은 제각각인데요. 같은 추위라도 도톰한 외투를 입는 경우도 있고 가볍게 재킷 하나만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달리 내가 더 남들보다 추위를 탄다면 기초대사량이 낮거나 피하 지방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육량이 많다면 추위를 덜 느끼게 되는데요. 근육은 열을 만들어서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진 중에 뭔가 하나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닮았죠? 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네. 자, 이 밖에도 손과 발이 찬 수족 냉증이 있으면 체감 추위를 더 크게 느끼는데요. 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몸에 꽉 끼는 옷을 좀 피하고요. 족욕이나 반신욕,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크게 춥지 않은 날씨인데 추위에 민감하다면 갑상선 문제 등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아닌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 한파는 대륙 고기압이 얼마나 확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세기가 달라지는데 지금이 최전성기라고 보면 됩니다.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 지역에선 내일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눈이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전주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6도, 부산 9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오르겠습니다. 자, 주말인 모레 토요일 같은 경우 기온이 확실히 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는 일요일부터는 계속해서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평년 수준을 밑도는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픈 뉴스룸이 열리는 금요일입니다. JTBC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